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변형인 대표님께서 질문과 답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브랜드 클래시스, 미용기기 브랜드 클루덤, 개인용 디바이스 및 화장품 브랜드 스케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개국 대리점 및 국내외 병의원, 일반 소비자로 구성되며 클래시스 및 클루덤 브랜드의 관련 소모품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클래시스 48.8%, 클루덤 63.9%, 스테덤 0.9%, 소모품 43.4%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5억 원, 영업이익 517억 원, 당기순이익 4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3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1.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4%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공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이 됐는데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이 지난 1월 달에 좀 체결이 좀 됐었죠.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입니다. 최초의 1월 27일에 이 회사의 어떤 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경영권과 소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계약을 좀 체결했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잔금이 4월 4일에 최종 납입됨에 따라서 거래 종결에 따른 어떤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은 정성재 대표이사 외 3인이고요. 양수인은 BCP 센처 인베스트먼트 LP인데 베인 캐피탈이 출자한 이 LP, 그러니까 투자 조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펀드인데 베인 캐피탈이 출자한 이 펀드 자금으로 이 클래시스의 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양수도 전체 대금은요 6,699억 원에 전체 양수도 주식수 3,940만 7,057주를 주당 17,000원에 인수하는 것이고요.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60.84%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이 계약금 체결한 이후에 중간에 잔금 지급일에 거래 종결일 4월 4일로 했는데 어제 정확하게 이제 잔금의 종결이 좀 되면서 네.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된 거고요. 공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 변경입니다. 기존 최대 주주인 정성재 외 3인에서 베인캐피탈 출자 조합의 변경 후 주식 3,940만 7,057주의 지분 60.84%로 최대 주주가 최종 변경된 겁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리고 잔금 납입 완료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좀 밝혔고 이에 따라서 기타 특이사항들은 또 없어요. 지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일부 자금을 좀 차입했는데 하나은행과 삼성증권에 각각 한 1,575억, 140억 정도, 150억 정도 되는데 네네. 지금 3,150억 정도는 시장, 3,250억이죠. 3,250억 정도는 시장 자금을 조달을 통해서 차입 인수를 하고 나머지 6,900억, 나머지 차익 부분을 전량 이 캐피탈에서 인수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이 최대 주주가 최종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이 기타 시장 안을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이 보유예수되는 겁니다. 지금 최대 주주 변경에 따라서 명목회사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또는 최대 주주 등의 이 규정에 따라서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 보유예수를 해야 된다. 즉 경영권 양수 계약에 따른 이 최대 주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 공시 규정상 1년간 보유예수가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클래시스가 베인 캐피탈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이 먼저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 캐피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친숙한 법인입니다. 미국계 투자 회사인데요. 네네. 과거에 이 휴젤을 좀 인수했던 휴젤의 전 최대 주주로서 많이 유명했었고, 카버코리아라는 이 기초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해서 무려 7배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휴젤의 경우에는 9,274억 원에 좀 인수를 했다가 거의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또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좀 성사시킨 만큼 지금 이 베인캐피탈이 사실상 인수 이후에 회사의 외형을 크게 좀 잘 확정시키고 회사의 가치를 크게 좀 잘 확장시킨 이후에 매각을 하는 걸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네. 국내에서 두 건의 어떤 이 큰 폭의 어떤 시세 차익 어떤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클래시스의 어떤 인수도 사실상 향후에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가 크게 향상되거나 크게 좀 증가된 상태에서 다시 막대한 어떤 시세 차익을 좀 보고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좀 보았을 때 주가랑 좀 연동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을 좀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클래시스도 이런 관점에서 이 최대 주주의 어떤 인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의 인수가 되면은 경영 환경이 좀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게 사실상 이게 뭐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사모펀드의 어떤 사례들은 부실 회사를 인수해서 자금을 투입시키고 난 이후에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 그냥 적당한 가격에 이제 회사를 매각하는 네. 그런 형태의 어떤 투자도 좀 있었고요. 네네. 과거의 사례에서는 지금 웅진코웨이의 이 사례가 좀 있었죠. 웅진코웨이 정수기 회사를 좀 인수해서 코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웅진그룹이 좀 다시 재매각을 했었죠. 이후에 다시 이 매물이 다시 시장에 좀 나오면서 현재도 좀 사모펀드가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지만 사모펀드가 좀 인수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어떤 막강한 어떤 사업 지원을 통해서 회사의 외형 가치를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베인 캐피탈의 경우에는 이 글로벌 이 영향력이 좀 있는 이 펀드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회사의 외형 확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어떤 확대를 해외 시장에서 좀 보다 본격화할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모펀드사가 좀 인수를 하면서 외형 성장을 좀 더 가져가는 케이스도 많지만 사실상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그래서 외형 가치도 좀 하락했던 어떤 이런 케이스도 좀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의 관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력을 좀 본다면 베인 캐피탈의 경우에는 카버코리아나 휴젤의 어떤 인수 이후에 어떤 매각 성공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이런 관점에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력을 본다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해외 사업 영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업 영역도 확대를 해가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외 시장에서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실적을 잠깐 보면 2021년도 기말 이 수출 실적을 좀 보면요. 네네.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지금 365억 원의 이 클래시스 부분, 그다음에 64억 원, 그리고 267억 원. 전체로는 한 701억 원의 수출 비중. 전체 매출이 1,005억이었는데 지금 수출 비중이 거의 70%에 좀 육박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어떤 실적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성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브라질의 어떤 시장 점유율 10% 이상 확대된 부분으로 인해서 해외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3개년도의 어떤 실적 기준을 좀 본다고 한다면 클래시스의 경우에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의 실적을 보면 해외 수출이 꾸준히 좀 증가되고 있죠. 196억에서 205억 그리고 365억. 클로덤의 경우에도 54억, 35억으로 2020년도는 좀 부진했지만 다시금 2021년도에는 64억 원의 실적 회복이 좀 있었습니다. 소모품의 어떤 가격 증가세가 좀 있는데 146억, 169억에서 2021년도 267억을 좀 기록하는 등 수출이 누계치로 보면 410억, 410억.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거의 수출 실적이 거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도에 701억 원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된 이유는 해외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한번 리오프닝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리오프닝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클래시스가 아무래도 미용기기 관련주인 만큼 좀 그 전망 어떻게 예상해 보실까요? 일단 지금 클래시스 하면은 지금 리프팅 레이저 기계, 리프팅 기기인데 우리 앵커님도 이 브랜드 좀 많이 겪어보셨나요? 좀? 그렇죠. 저도 좀 해봤죠. 예, 저는 피부과 같은 데서 구경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구경하면 이 클래시스 제품에서 이게 처음엔 저는 보톡스 제품인가 좀 그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용 관련 의료 기기입니다. 네.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뭐 피부에 뭐 리프팅 기능이나 미백, 뭐 잡티 제거 등을 그렇죠. 좀 하는 잘 알고 그런 기기인데 계시는데. 네.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국내 사실상 이 임플란트도 그렇고 그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사실상 이 타격을 입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 팬데믹 초기에는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좀 껄끄러웠죠. 맞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냥 병원에 가고자 하는 것도 코로나에 가서 감염이 되면 어쩌나 좀 그런 걱정도 사실 있었고 맞습니다. 대면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라든가 뭐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대면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환자의 수가 좀 감소했던 것은 맞습니다. 환자나 피부 미용을 좀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이 금액을 걸어놓고 좀 많이 지연시키는 조금 더 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이 케어를 좀 받고자 하는 네. 그런 니즈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조가 좀 국내에서는 좀 많이 감소해야 되는데 2021년도 기점으로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이 실적 회복을 모두 해외에서 이뤄냈다는 것은 오히려 엔더믹 이후에 확장성을 좀 더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오히려 의료기기 시장의 어떤 캐파는 확장될 것이고 해외도 역시 이에 따른 어떤 부가 효과가 반영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시장 이제 캐파 확대 그리고 엔더믹 이후의 수혜주로 좀 전망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 클래시스의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임플란트 관련주를 2020년도, 2021년도 제가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종목 추천 관점으로 좀 많이 좀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오스테오 임플란트, 덴티엠, 그다음에 바텍 이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엔더믹 이후의 실적 회복을 좀 가져가는데 사실상 이 클래시스의 경우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즉 이 제한 조치가 모두 끝난다면 오히려 실적의 빠른 회복세가 좀 더 부과되지 않을까. 특히 이 내수의 어떤 실적 회복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 성장성은 좀 더 예상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주가를 좀 잠깐 보면 저희가 1월 29일 날 좀 방송을 했을 때거든요. 네. 제가 잠깐 좀 내용을 볼게요. 한 이때인데 자, 요때 저희가 방송을 좀 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추천 목표가 부분이 한 요 구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15,000원, 16,000원 단기 구간에서의 어떤 매각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클래시스 단기적 관점에서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저희가 방송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구간으로 보면 성장성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의 소폭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어떤 제로 소멸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좀 본다면 저는 오히려 엔더믹 이후 즉 최근에 어떤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좀 완화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2주 이후에는 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질병관리청의 어떤 보도 자료 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엔더믹이 전환되는 어떤 시점이라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실적 수혜가 더 반영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캐파 확장 대비 주가의 상승폭은 그렇게 큰 편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매수 관점을 아직 유효하다 보고 다만 저희가 1월 추천 관점 대비 주가는 지금 많이 상단에 많이 올라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지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0원,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2만 원, 2만 원에서 22,000원 구간, 2만 원에서 22,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만 원에서 22,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이제 하반기 실적의 빠른 회복세까지 예상해 주셨고요.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기업 클래시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시스웍입니다.
시소웍은 2004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클린룸 제어 시스템, 냉난방 공조 시스템 및 환기 제어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고요. 사업 부문은 자동 제어 시스템 사업 부문, 바이오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며 자동 제어 시스템 부문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라인의 필수 공정인 클린룸에 사용되는 필터 유닛과 감시 제어 시스템, 냉난방 공조 장치 시스템 등 클린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바이오 사업 부문은 BBB의 체외 진단용 분석기기와 카트리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69억 원, 영업 손실 141억 원, 당기 순손실 2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전방 산업 수요 감소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했고 시설 투자와 인건비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회사가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해서 회사의 명의로 둔다는 겁니다. 지금 사채 종류는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고요. 제6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입니다. 작년 6월 2일에 발행을 했는데 주당 전환가액은 953원입니다. 전체 사채 취득 금액은 70억 원이고 취득 일자는 4월 4일입니다. 회사는 만기 전 취득 사유 및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사채권자와 합의에 따른 만기 전 사채를 취득했다. 그리고 취득 후 전량 즉시 소각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사실상 이 공시만 보더라도 네. 그렇게 특정한 공시는 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바로 3월 30일 그리고 3월 29일에 회사가 발생한 이 사채 원금과 이자의 미지급 발생 사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3월 28일 날에도 한 차례가 좀 있었는데 공시를 좀 차근차근 볼까요? 지금 그럴까요? 29일자 공시를 먼저 보면 전체 480억 원 규모의 지금 사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공시를 좀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3월 30일의 경우에도 33억 9천만 원의 사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공시했는데 네. 자 그런데 지금 6회차 전환사채 70억 원은 전량 매각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사채 권면 총액 잔액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전량 매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회차별을 좀 본다면 지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회차를 좀 보면 5회차 그리고 7회차에 해당해 5회차, 7회차 금액이 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자 이거였죠. 자 이쪽인가요? 지금 네. 자 찾는 게 좀 시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찾지 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70억 원에 자 5회차, 6회차, 7회차 그 다음에 4회차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이수권사채까지 있는데 중간 회차인 6회차만 유독 70억 원을 좀 상환했던 이유가 있을까? 네. 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아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주가 하락에 따른 어떤 전환가의 조정은 좀 있었는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회차별로 지금 기한이익 상실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특정해서 상환 지급하는 것이 좀 타당한가? 그런데 지금 회사의 횡보를 좀 이상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6회차 70억 원의 이 소유주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증권 발행 결과를 좀 한번 보고요. 6월 2일에 최초에 납입했던 이 12 전환사채 어떤 투자자 이력을 만약에 한번 본다면 지금 회사는 제브라 투자자문 그리고 루디스카 투자조합 YR 인베스트먼트가 납입한 90억, 100억 중에 70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 300억 원의 공모 BW를 지금 투자했던 사람, 그 외에 다른 사모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채권자를 빼고 이 부분에 대한 또 특정 상황만 좀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좀 적절한가 좀 많은 의미를 있는 공시입니다.
네, 일단 시수억 저희가 지난 30일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우리 사채 보유자분들의 좀 우려가 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일부 채권만 상환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많이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뭐냐면 지금 특정 회차에만 먼저 선지급을 한다. 자, 이거는 회사의 어떤 내부의 이해관계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특정인에 대해서만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모든 사채가 기한이익 상실, 즉 상환의 의무가 좀 발생됐다면 누구한테만 특정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환 금액의 전체적인 어떤 금액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좀 협의에 의해서 좀 지급하는 것이 좀 타당한데 그렇죠. 특정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한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건 내부적으로 좀 많은 문제를 좀 초래할 것 좀 보여집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를 좀 이 부분으로 봐요. 사실상 작년 11월에 회사가 좀 발행한 작년 8월 25일에 공시한 회사가 이 7회차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300억 원을 발행을 했어요. 자, 공모라는 거는 누구나 다 대다수의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300억 원의 이 자금을 좀 조달했는데 회사는 150억 원을 시설 자금을 좀 사용하고 나머지 150억 원을 운영 자금을 좀 사용하겠다. 네. 명시된 내용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 50억을 자동화 설비 그리고 카트리지 관련된 설비가 20억, 전체 150억 원을 설비 투자, 즉 진단 키트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 대금을 좀 사용하겠다는 거고 네네. 나머지는 3개월분의 재고 확보와 운영 자금들 그러니까 주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공시를 했는데 이후에 이 회사의 어떤 이 흐름들은 회사의 사원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코스닥 상장사를 좀 인수하는 등 자금의 사용 목적과도 좀 맞지 않는 용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억 원의 상환 이슈가 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호 사채 70억 원을 먼저 선행해서 상환한다는 것은 지금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사실상 내부적 관점에 내부자가 좀 개입한 어떤 이력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좀 내부자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대표님 또 이제 조기 상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안 그래도 이에 관련된 좀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사채, 특히 공모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아마 등록 발행 형태로 발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증권계좌에 사채권이 입고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1년 이후에 행사를 하기 위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환을 요구하거나 뭐 만약에 행사를 위해서 이 창구 증권 지점을 방문해서 창구에 접수를 합니다. 전환 청구나 상환 요구에 대한 어떤 이 접수를 좀 하게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예탁원에 이 통보가 되고 예탁원을 통해서 발행회사로 좀 통보가 되는 것이 좀 관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공모사채의 어떤 인수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사채 권리대행 계약을 뭐 위임받은 현대차증권은 이에 관련된 어떤 입장이 전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 자, 이 정도는 아니죠. 회사의 어떤 이 채권자의 어떤 상환 요구에 대한 어떤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됨으로써 효력이 좀 발생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공고 기간까지 좀 기다리면서 3호 전환사채를 보유했던 자가 먼저 상환받게 되는 즉 오히려 상환의 어떤 골든타임을 좀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국투자증권 측과 좀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너무 몰라요. 지금 발행회사와 통화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회사의 내용 증명 형태로 좀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은 지금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자, 정확한 어떤 내교적인 방법은 등록 채권이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탁원을 통해서 발행회사에 상환에 관련된 어떤 의사 통보는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를 이후에 상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좀 맞는데 지금 상환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접수조차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회사에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에 따라서 빠르게 지금 인수자죠. 좀 채권을 좀 인수했던 한국투자증권이나 이 권리 대행 계약을 좀 취급하고 있는 현대차증권에서
빠르게 이에 대해서 좀 투자자 보호 조치가 좀 시급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최대 주주 BBB의 대표이사가 이제 시스웍의 각자 대표이사로 자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상환을 좀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3월 30일자 공시를 좀 보면 기존의 전상현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상현, 최재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좀 변경을 했는데 네네. 이 최재규 대표이사가 1억을 보면 지금 주식회사 시스웍 그리고 BBB의 지금 대표이사입니다. 즉 최대 주주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이사 선임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회사의 상환 이슈와 이 회계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어떤 회사의 중책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해결책을 좀 빠르게 낼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 아닌가 좀 예상도 좀 해봤는데 지금 BBB의 1억을 보면 지금 상환에 대한 어떤 불능들이 좀 있어요. 감사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의견을 보면 지금 의견 거절이에요. 좀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 의견 거절 근거입니다. 특수관계자 작은 거래의 타당성, 회계 처리의 적정성. 지금 시스웍의 의견 거절 근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회사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판단 위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못했다. 지금 시스웍이 의견 거절되었기 때문에 시스웍을 보유하고 있는 이 BBB, 최대 주주사죠. 자, 이 회계 반영을 위해서 의견 거절됨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자회사인 이 시스웍의 의견 거절로 인해서 재무제표의 어떤 의견 거절이 나온 것은 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면 회사가 과연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겨요. 지금 2021년도 기말 현재 유동자산은 지금 19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금이 고작 4억 9천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상황, BBB가 이 셀트리온과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막대한 진단시약의 어떤 시장, 공급을 위해서 자 수많은 언론의 보도자를 통해서 재료화만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적도 난무합니다. 지금 실적 잠깐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의 실적은 72억 원에 불과해요. 오히려 영업이익도 내지 못한 27억 원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던. 자, 지금 언론에서 밝혀진 이 보도자료에서 이 BBB가 보유하고 있는 진단키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어떤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이야기는 했지만 네. 실적은 초라함을 넘어서 영업손실까지 좀 초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19억 원의 유동자산, 특히 현금은 4억 9천만 원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시스웍의 지금 이 480억, 480억 원 규모인데 480억 원 규모의 이 사채 원금과 이자를 좀 납입할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많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좀 실적 확인해 보면은 상환의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진단키트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가 결국엔 좋지 않은 거잖아요. 투자만 하고 이제 얻은 건 결국엔 없는 상황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했으니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법적인 책임 공방을 좀 물을 수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신주인수급부 사채 이 공모사채 발행 결정을 통해서 300억 조달됐는데 이 자금 용도가 대부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입니다. 300억을 조달해서 진단키트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자금 동원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매출적인 측면을 우리가 아까 보더라도 모회사인 BBB를 보더라도 너무 실적은 초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즉 회사는 이거에 따라서 어떤 주가만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전환 청구만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회사는 크게 이 훼손된 것을 좀 보여지는데 물론 이게 지금 이 공모사채를 발행하고 난 이후에 자금 사용의 목적과 좀 다르게 자금 행태가 좀 자금이 집행이 좀 되었다면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증권신고서 기재의 어떤 위반으로 좀 해당이 좀 되거든요. 이거는 사채의 어떤 인수인도 사실상 이 피해를 사실상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감독 책임 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단키트 한다고 해서 300억 조달했고 이에 대해서 뭐
400억 원대, 500억 원 가까이 뭐 자금 조달했는데 결국에 의견 거절과 가시화된 실적은 거의 난무하죠. 그리고 지금은 엔더믹 상황까지 빠르게 좀 초래할 수 있는. 네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 키트의 어떤 이 사업 성장도 이제 주춤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에서 후발주자인 지금 막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한다고 해서 막대한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도 좀 미지수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이 일차적이었던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시스웍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보유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두 군데죠. 이제 시스웍과 인수인 그리고 인수인의 사채 권리를 대행 계약하고 있는 이 증권사 측에서도 빠르게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한의 어떤 방법, 청구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회사 측으로 가서 대응을 하라고 하면 회사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회사가 상환의 어떤 의문이 있는가 매우 좀 의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70억 원의 이 자금을 6회차 전환사채 특정인에게 먼저 상환하는 우를 좀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관계기간 좀 협조가 좀 필요하고요. 회사 측에서도 사실상 이 공정한 상환이나 정상화에 대한 어떤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 싶고 이 네네.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맞지만 지금 이 BBB의 어떤 대표이사 전환 체제 이후에 회사의 어떤 정상화 방안이 좀 나온다면 한 번 좀 저희가 좀 심층해서 한 번 더 분석하는 좀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1년간의 개선 기간 좀 받을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회사가 빠르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증권사 측에서도 좀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1년 개선 기간이 부여받는다면은 회사 측에서도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스킨앤스킨입니다. 스킨앤스킨은 2006년 설립돼서 201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고요.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업을 위해서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한 관련 제품 및 마스크 생산을 위한 설비를 구축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스킨앤스킨은 2021년 4월 커머스 사업을 위해서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을 중국 파트너스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76억 원, 영업이익 8억 6천만 원, 당기순이익 1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아침입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스킨앤스킨에 대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4월 4일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스킨앤스킨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4월 5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소속부가 좀 변경이 됐는데 회사는 관리 종목에서 감사 의견 적정과 영업이익 달성으로 관리 종목이 좀 해제되면서 중견기업으로 배당이 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일이죠. 오늘 거래가 좀 재개가 됐는데 네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1년 9개월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스킨앤스킨이 과거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어떤 사기 사건이 좀 연루가 좀 됐었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화가 좀 이 시장 이슈가 좀 되면서 관련된 이 자금의 어떤 지원들로 좀 예측이 좀 됐었던 어떤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많은 우려를 가져온 것은 맞았지만 결국 어제 상장 유지가 좀 결정되면서 오히려 스킨앤스킨은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것을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이 스킨앤스킨의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는데 무려 1년 9개월 만에 이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 사업의 명목으로 이제 주요 경영진이 좀 횡령을 했던 사건이었죠. 대표님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당시에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그리고 고문이 좀 개입됐는데 지금 횡령배임 혐의 진행 사항 공시 잠깐 볼게요. 네.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전 고모 유모 씨에 대해서 2020년도 8월에 최초 발생한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공시한 건인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20년도 8월 10일에 공소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150억 원의 횡령이 좀 발생됐다. 자, 지금 이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판결 선고가 좀 있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5억 원에 좀 결정이 좀 되면서 30년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17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에 2심형이 확정됐다는 중간 고시가 좀 있었습니다. 회사는 150억 원의 이 대금, 회사 자금을 마스크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기타 비상장 회사에 좀 투자가 됐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금이 옵티머스 펀드의 어떤 부실화를 막기 위한 환매 자금으로 좀 전용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티머스 자금을 왜 스킨앤스킨의 자금으로 유용해야 되는가? 자, 이 관점이 좀 이슈였는데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사실상 상장사의 어떤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자금 부분,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인수대금으로 좀 활용됐던 자금 지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에 대한 상환 이슈가 불거지니까 내부 자금을 통해서 일단 그 부실화를 좀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전 대표이사 그리고 유모 씨 고문이 좀 개입된 150억 원의 횡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금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었고 이후에 지금 회사의 이 변경은 최대 주주죠. 지금 더 나은이죠. 죄송합니다. 네. 더 편한 최대 주주인 더 편한이 현재 좀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를 조금 더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그리고 2021년도에 영업이익을 달성해 내면서 상장 유지 결정을 좀 이끈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럼 거래는 재개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21.78%가 하락을 했어요. 좀 많이 밀린 상황인데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실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최근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3월 22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감사 의견은 적정 그리고 회사의 존속 불확실성 사유 그리고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존속 불확실성도 모두 미해당 미기재됐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률은 없었습니다. 276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9억 5,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11억 8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역시 흑자 좀 전환을 하면서 실적은 일단 흑자 기조를 좀 유지했기 때문에 급한 불은 좀 껐는데 매출의 성장성을 보면 사실상 이게 크게 성장했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9개월 만에 주권 거래가 재개가 좀 됐지만 네네. 이 장기간 동안에 이 출연된 어떤 관련 물량들이 지금 이 현금화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보면 회사가 지금 단계 상장 유지 결정은 있었지만 지금 주 사업인 이 화장품 사업의 어떤 회복은 사실상 지금 리오프닝 중 관점에서 회복세는 좀 가져가는 건 맞지만 네. 성장성 관점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의 부진도 좀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 거래 정지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화답하는 경우 좀 있지만 네. 이번 같은 케이스는 사실상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신뢰도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도 회복할 여력이 좀 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실망 매물이 좀 더 많은 상황을 좀 추산이 좀 됩니다. 오늘 전체 거래는 4,776만 주의 어떤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네. 큰 폭의 어떤 거래량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단순하게 1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답답했던 이 묶인 자금을 빠르게 현금화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또는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상장 유지 결정은 좀 내려졌지만 2022년도에는 이 실적 회복과 그리고 또 외형 성장이라는 과제를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사업에서는 좀 성장성 관점에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